예, 저는 오늘 아마 이제 쭉 그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 특히 주민자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런 자치를 잘하려면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의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선 강의에서 자치가 뭔지 또 분권이 뭔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자치를 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한이 어디 쏠려 있는 거를 나눠서 좀 자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분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자치를 잘 하려면 그냥 자치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조금 그 자치할 사람들이 자치할 역량과 자치를 할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혹시 집에서 여기 여성분들이 대다수여서 한번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권한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집에서. 그럼 남성분들께서는 권한이 없으신가요? 있기는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그 국제적인 통계를 잡을 때요, 한국의 그 여성 평등 지수, 남성 대 여성의 평등 지수를 사회적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그 여성의 평등 지수가 낮다는 걸 아시죠? 뭘 할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여자 교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여자 교장 선생님이 드물대거나, 또 여자 공무원이 그렇게 많아도 여성 고위직은 없대거나,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여성들의 뭐 진출이 많이 두드러지지만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뚫고 위로 올라가긴 참 힘들다. 그래서 여성의 그런 어떤 평등 지수 같은 게 낮다. 지위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의 한 6, 70%밖에 못 받거든요. 평균 임금으로 했을 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여성 대 남성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국제 통계에 잡히는 거는 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각 가정마다 따지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권한이 더 크지 않나요? 혹시? 예, 그래서 통계가 못 잡는 여성의 그 권한 지수 높은 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치 얘기를 좀 끌어내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머님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가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남성이 다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결정은 하고 책무는 많은데 권한은 없는 뭐 그런 삶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치라는 얘기를 할 때, 분권이라는 거라든가 자치 얘기를 할 때도 지금 그런 어떤 지배 구조로 보면 특정 사람에게 그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이제 좀 지나면 여성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바깥분이 나도 권한을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뭐 어떻게 된 셈인지 그냥 다 양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본인들이 하시는 것 같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러는 구조인데, 일단 분권은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자치는 잘하세요? 우리가 자치는 잘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부들께서 자치는 나름대로 잘 하시는 거죠? 민주적이세요?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뭐 이런 가족 간에? 대체로? 예. 자, 그럼 며느리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며느리를 보면
어느 정도로 분권을 하시겠어요? 며느리도 잘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분권이라는 거하고 자치라는 게 잘 되려면 권한을 나누어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치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돼요. 자치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꼭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치를 얘기할 때 지금 사회적인 논의되는 거가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는 지방자치고요. 하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하고 지방자치는 좀 다르죠. 자치분권에서 같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단체자치라는 얘기를 써요. 단체자치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는 이렇게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 간에 권한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맥락이 지방자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노원구가 서울 노원구의 이제 뭐 상부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상위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위에는 누가 있나요?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 간에 이제 권한을 뭐 재정을 얼마나 나누어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슈가 되었죠. 그죠?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거는 아마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지방자치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로 봐서는 예.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지방자치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국가하고 이 두 지자체 간에 뭐 이렇게 뭐 권한, 재정 뭐 이런 거 토탈해서 뭐 권한 안에 재정도 같이 넣을게요. 얼마나 권한을 배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몇 프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얼마? 8대2. 또 지금 현재 8대2죠. 국가가 한 8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포함해서요. 그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7대3을 일단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6대4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권한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럼 노원구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누가 걷어갈 것 같아요? 예. 국가가 대부분 가져가고 노원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2도 안 되겠죠? 2도 안 되는 프로테이지죠. 이제 시라는 게 또 중간에 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다른 나라,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에 비하면 이게 8대2 정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지방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라는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읍과 면은 없죠. 그죠? 동만 있으니까.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그죠? 그러면 이 동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이라는 위상은 우리 사회에서 동이라는 거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3층 체계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은 뭐냐 하면 여기 같으면 이제 구죠. 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사무소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는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요즘에 이름 바뀌었죠. 동 주민자치. 여기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안 바뀌었나요? 여기는 아직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주민센터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이라는 걸 두는 것은 노원구를 전체로 하나로 공적 영역을 운영해 가기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제 권역을 나눈 거죠, 그죠? 적절한 사이즈로 나눠서 거기에 동에서 동사무소 단위로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누구를 임명해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장입니다. 그분이 동장이십니다. 근데 그 동에 주민들의 자치 모임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권한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랑 권한을 좀 나눠 가져야 됩니까? 아까 지방자치는 상부자치단체들 간 국가나 시도와의 권한 나눔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주민자치는 누구랑 권한을 나눠야 될까요? 주민들끼리 나눠요? 사실은 관과 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는 뭐 공공기관들끼리의 문제예요. 공공기관들끼리의 문제라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이제 뭐 근린생활권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는데 관이 하는 일과 민이 하는 일을 좀 민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게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주민자치를 더 자치분권을 하겠다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관이 굉장히 지역사회 운영을 주도해 오던 거를 민에게 권한을 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권한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이제 이런 맥락들이 이제 자치분권의 두 가지 맥락으로 이 용어들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치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자치분권이라는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시범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주민자치를 지금 열심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자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쟁점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의 이제 주민자치 학자들이나 주민자치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 활동이든 뭐든 간에 이게 다 어떤 공적인 활동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법과 제도란 아주 법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근데 그 법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법이 안 바뀌면, 법과 제도가 안 바뀌면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이시라면 주민자치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동안?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노원구는 물론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 잘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좀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요? 관하고 안 맞는 거가 문제였어요? 예산이 없다. 관하고 왜 안 맞죠? 의견이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방향이 달라?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뭐. 어떤 걸 하려니까 이게 방향이 다르던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네. 최종 결정은 동장이 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장 밑에다가 전부 다 넣어놓은 거,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제일 큰 목소리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우리의 그 재량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다 동장의 그 지휘 통솔을 받게 되어 있어서 동장님 생각하고 다르면 어때요? 이게 못하니까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 주민자치를 둘러싸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는 거는 이게 주민자치에 관한 법은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다 시군구마다 다 틀려요.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는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의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기가 2년이고 계속
임원만. 들은 이제 회장이나 이런 네. 2년 연임 할 수 있고요. 네. 일반 위원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꽤 낫네. 그냥 연임. 아, 다시 연임이면은 저기를 예, 임원들은 2년 임기에 연임만 가능하지만 평위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바꿔놨네요. 그죠? 다른 데는 이거가 지금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안산 같은 데는, 경기도 안산은 최근에 그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협의회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2년 임기에 연임만 가능하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좀 하려고 그러면 다 그만둬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과도 안 나고 또 주민자치 알만하면 또 떠나야 되고 뭐 그래서 이 법을 바꿔달라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계속 협상을 하는데 지난 의회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이제 다 의원들이 생겼으니까 다시 그걸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도론자들이에요. 제도를 바꿔놓으면 우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제도론자들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권한이 많이 강화되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제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이걸 잘 할까 이런 권한을 많이 주면 이분들이 이걸 잘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소개하는 글에 그 주민자치 시범 사업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도 여러 군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억씩 내려보냈잖아요. 주민자치 시범 사업하는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잘 하라고 1억씩 내려보냈는데 물론 이제 내려보낼 때 기간도 너무 좀 짧게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돈들이 한 행정에서 쓰는 돈은 11월이면 다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내려간 게 한 5월, 6월 이런 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도 짧죠. 이제 그런 중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보고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회 1억을 주면서 쓰라고 그러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정산도 잘하고? 그 영수증 하나도 비우면 안 돼요.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인건비 안 써야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인건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실비로 밥 같은 거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사전에 딱 계획을 짜가지고 결제를 받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불용예산이 일단 많았어요. 다 못 써요, 그 돈을. 그러니까 나중에 반납을 해. 예,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 영수증 챙기는데 굉장히 약하시더구만요. 그죠? 영수증을 잘 못 챙기세요. 그래서 돈은 나름대로 다 썼는데 영수증이 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회계 책임을 누구에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정했냐 하면 동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걸 다 못 챙기니까 그 돈을 그 동에다가 내려보내고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지원해 줘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주민자치 그 위원분들이 이제 또 뭐 그 안에서 암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끼리서 암도 일어나고 또 뭐 사업을 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가치가 없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역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도론자들은 제도로 바꿔서 주면 우리가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런 국가 정부나 또 관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치가 가능이나 한 건가 역량이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역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뭐 주민자치 하라고 막 참여 예산으로 한 5천씩 이렇게 매년 마을에 내려오면 사업 잘 발굴해 가지고 그거 멋지게 잘 쓰실 수 있으세요? 공적으로?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예,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국가예산 이 세금으로 쓰는 거는 좋은 사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좋은 사업을 기획하려면 머리를 무지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뭐 참여도 하고 감시 감독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회계도 잘 정산을 해야 되고 평가도 잘 해봐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다. 자치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게 몇 점이나 줄까요? 지금 몇 점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현재 자치 역량 이거는 굉장히 좀 모자란다. 아주 모자란다. 보통이다. 그런대로다. 괜찮다. 아주 잘한다.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중간에다 일단 딱 갖다 놨는데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어디로요? 오른쪽으로요? 아, 예, 예. 그럼 굿 수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굿인가 진짜 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참 어렵다. 그 주민자치든 여기 지방자치 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아예 주민자치로 몰고 갈게요. 그럼 주민자치 잘하려면 뭐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될까요? 주민자치를 우리가 자치를 잘하려면 어떤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될까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될까요? 인성이 돼야 된다. 아, 예, 예. 또 요 인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약간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사생활이 복잡하거나, 그죠? 뭐 범죄 경력이 있거나. 근데 범죄 경력도 건강한 범죄 경력도 있으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일단은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검증하세요? 예. 안 하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천할 때는 합니다. 아, 범죄 경력 조회 하나요? 앞으로 주민자치 회의를 하게 되면 네네. 추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위원회는 이웃이 검증해 주나요? 아니면 서류로 내게 되어 있나요? 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 이게 뭐 덕성이 없다 이렇게 되나요? 서로 추천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토대가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능력이 있으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혹은 또 주민들에게. 아,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구조로는 시간 여유 없으면 못하죠. 그죠?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또 시간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베풀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물질적인 여유가 시간과 시간적 물질적 유한자여야 한다. 와, 이거 진짜 도전적인 용어인데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거여야 한다.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약간의 함정은 있어요. 예.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어떤 뭐 좀 특별한 능력, 주민자치 잘하려면 가져야 되는 능력이 있을까요? 예, 민주시민성요. 예,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역량이라는 것은 주민자치 사업을 하려면 그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역량 요런 것들은 교양 있는 시민이면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이제 인성, 덕성, 민주 시민성은 기본으로 토대 위에 주민자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잘 갖추어진 건 뭘까요? 제일 나은 건 세 개 중에 그래도 민주시민성. 예. 인성 독성은 부족하세요? 자치 역량은 뭐 충분히 개발하셨습니까? 자치 역량은?
예, 한번 이게 우리가 어떤 그 교육에서는 이렇게 따지거든요. 교육학에서는 예를 들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선생이 되는데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범대학이든 교대든 다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교사 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품성 이런 거 플러스 교사로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놓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덕성 얘기도 있고 인성 얘기도 있고 자치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이 덕성과 인성은 여러분들 상당 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치 역량 이야기는 또 다른 분이 이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은 이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와서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반공교육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죠?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민주시민교육은 영어로는 뭐 영어 발음이 제가 아주 좋지는 않는데 Democratic Civic Educ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거고 시민 교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이 합쳐진 용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봐도 어때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성 교육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인데 이 민주라는 말을 꼭 넣더라고요. 이 민주시민 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굉장히 강하다가 보니까 그냥 시민성 교육,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넘어서 민주주의에 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지역 및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 이런 걸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에 이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런 정의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이 홍윤기 선생님은 동국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 민주교육 청서라 그래서 한 800쪽짜리 보고서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이거에도 동의하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민주시민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한 시민의 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이제 좀 풀어질 겁니다. 자, 요걸 보면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이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뭐 시민 정치 교육이라든가 국민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인성 교육은 그 차원이 개인에게 머물러요. 그죠? 개인적으로 인성을 좀 가꾸려는 이게 사회 의식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품을 함양하는 게 이제 인성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놓으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유능하고 뭐 고결하고 이러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교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국민교육 헌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다 외우시죠? 국민교육 헌장.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국민교육이에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품성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 자체가 굉장히 좀 편향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한때 너무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서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승복 다 알죠? 그죠?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근데 그게 조작됐다는 얘기도 최근에 나온 거 아세요? 보셨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목숨을 맞바꿀 만큼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애가?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우리가 굉장히 좀 그런 데 휘둘렸던 때가 있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이 국민교육하고도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교육하고도 되게 헷갈려. 아까 얘기 들어보면 계속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치교육은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정치의식을 함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정치하고 종교하고 군대 얘기? 남성분들 군대 얘기 많아요. 일단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집에서 예를 들면 지난 추석 때도 많이 하셨나요? 별로 안 하셨어요? 굉장히 싸우는 그런 어떤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갈등을 피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이걸 정치교육이라고 부르죠. 민주시민교육을. 근데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오염된 뭐 어떤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치교육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렇게 시민교육이라는 말,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 이런 용어로 이제 이런 것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사실은 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민주시민교육을 하자.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그 영역을 그은 거라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하고도 좀 겹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교육하고는 뭐 상당 부분 겹쳐요.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교육하고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독자적으로 인성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러기보다는 인성교육은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 차원이 굉장히 강하다면 이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관계적인 그런 걸 좀 굉장히 많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국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나 인성교육하고 좀 틀리다. 굉장히 좀 틀린 측면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보통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조는 다 외우시죠? 헌법? 촛불혁명 뭐 이런 거 거치면서 막 하도 헌법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헌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머리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국민들이 주권이 있나요? 없어요? 예. 요즘에 와서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죠? 최근에 와서 조금 의식도 생기고, 헌법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주인이네? 그동안 안 봤는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주인이네? 우리가 권력자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헌법 가치를 좀 실현을 해보자. 이 헌법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정했고 그런 이런 헌법 가치를 좀 실현해보자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여러분 민주주의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예요? 투표? 다수결의 원리? 자유? 예,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일상에서도 실천해보자.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여러분 민주적이세요? 민주적이세요? 우리한테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민주적이신가?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아는 걸 넘어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도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거는 아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민주주의인데, 그죠?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 발언하게 하고 참여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런 어떤 우리가 민주시민사회라는 바람직한 사회, 정말 민주시민사회를 이루는 그런 어떤 적합한 시민을 양성해보자 하는 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한 것들은 어때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말로만 해보세요. 민이 주인이 되는 거를 지향하는 국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때요? 민주주의예요, 그죠? 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민주주의인 거죠. 요 헌법 가치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주인 노릇을 주권자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가, 이걸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는 어떤 한문 쓸 것 같아요? 주민자치라고 그럴 때 그 주민은.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주인 주자에 백성민자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자가 지역 근거리를 얘기하는 그런 머무를 주? 머무를 주인가? 뭐 약간 조금 특이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위키피디아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주민자치 연관 문헌들을 보면 다 헛갈리게 써요. 주인 주자를 쓰는 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또 다른 주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민주주의하고 똑같아요. 주민자치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그죠? 모든 공동체들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배제시키고 누구는 못 오게 하고 누구 얘기는 안 듣고가 아니라 어때요?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하고 그 결정하는 원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민주주의 원리에서. 근데 그 소수 의견자가 있어요. 소수 의견자. 이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도 존중해 줘야 된다. 또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그 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100가구가 있는데 장애인 가구가 한 가구가 있어. 근데 뭐 놀이터 만들 때 뭐 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돈이 적어. 그래가지고 이걸 올라가는 걸 만들어줘. 뭐 휠체어 같은 걸 마라. 이런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하면 어때요? 안 만들어줘도 돼요. 99명은 다 자기의 그거에 의해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한 명의 장애인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민주주의에서도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런 그 해내는 능력들을, 그죠?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시어머님이 되게 뭐라 그래, 며느리들을 제압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4명이었는데 저희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꼼꼼히 고민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하면 요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 우리 어머님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버려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준비도 안 하고 대응책도 없이 그냥 며느리들이 다 당한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사실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어떤 공동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해 주는 거,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대의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대표자는 누구세요? 네? 일단 노원구청장님이 최고의 우리 구의 대표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다스려 달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견제하라고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의회. 그죠? 그 의회가 일종의 이제 견제하라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청장님이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예, 공무원분들이시죠. 노원구 공무원분들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노원구청장님 뽑을 때 어때야 될까요? 진짜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노원 구민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의회 의원을 뽑거나 그 다음에 구청장님을 뽑거나 심지어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 고민 많이 하시나요? 요즘은 많이 하시나요? 네. 혹시 친척이라고 찍고 그러시진 않나요? 향후회라고 찍고 그러시진 않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걸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이분이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1조는 될 것 같은데 1조라는 예산을 연간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남은 좀 야성이 있는 것 같아. 야성이 있고 전북도 조금 달라요. 근데 전남은 어때요? 완전히 그 호남 중심의 정치인들을 뽑아내잖아요. 경북도 그렇잖아요. 제가 경북 사람이라서 거기 유일하게 지금 도지사가 누구예요? 도지사가 야당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 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도가 발전이 더뎌요. 그 두 도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막 지자체 단체장도 바뀌고 이러는 데는 막 좋은 공약을 갖다 걸고 열심히 일해야지 다음에 뽑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어떤 특정 당의 추천만 받으면 어때요? 그냥 갈 수 있는 데라서 그렇게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지역사회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시민 의식이 있는 시민,
이런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조금 그 교육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민성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주민자치가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주민자치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역사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왕정 2조 그 우리 조선이 600년이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었죠. 그죠? 우리는 백성이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 근데 또 일제를 겪었잖아요. 그죠? 일제 때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 뒤로 군사 독재라든가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주인 노릇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 하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주인 노릇 잘 못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초반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역대 시민에서 여기 보면 이제 40년대, 50년대는 이 미군정 3년 동안은 오히려 굉장히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했어요. 미군정 3년 동안. 왜 그러냐?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왕정을 채택한 게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적 교육 사상 같은 게 굉장히 좀 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활발했다면 오히려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도덕이라는 교과, 여러분들 이게 도덕이라는 교과가 이때는 공민이라는 교과였고요. 그죠? 제가 이거 사실 이 사진 다 붙은 화일을 집에다 두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서 오히려 미군정 때보다 더 민주시민교육은 쇠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가면 이제 군사독재가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훨씬 더 민주시민교육이 안 되죠. 저는 제가 그 어르신들 보니까 이게 권위주의식 통치, 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런 교과 혁명 공약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낭독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어르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 혁명 공약 외우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 맞아요. 그게 1번이에요. 예, 그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거 줄줄 다 외우시는. 혹시 선생님 그러세요? 아니시죠? 그런 세대가 아니신데 머리가 하얘셔야지 돼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만든 게 뭐예요? 68년에 국민교육 헌장. 이거 모든 국민이 줄줄줄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박정희 정권 동안은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러나 국가의 이데올로기, 국민교육 차원이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식의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 80년대가 되면 역시 이게 뭐 이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암울한 때 아니었을까요? 유신, 그죠? 유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사 독재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탄압을 했죠. 심지어는 이 국민윤리 교과를 필수로 지정한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서울대학교에 국민윤리 학과가 만들어지고요. 그 국민윤리학과 학생들은 전액 면제였어요. 등록금 안 내는 그런 학과로 학생들을 뽑았어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운동권 같은 데서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식화 활동이라는 게 지금 알고 보면 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하고 다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 일종의 이제 이런 어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생겨납니다. 특히 이제 DJ 정권 때
그때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또 뭐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이런 데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기구들이 살아서 이런 교육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 이제 조금 진보 정권들이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 시민교육이라는 저널들도 발간을 하고요.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보 교육감님들이 그 일종의 이제 그 시도마다 재량으로 수입할 재량권을 가진 교과 설정권이 있어요. 국가가 정해서 뭐 국어 몇 시간 하고 뭐를 하라 외에 각 시도교육청마다 시도교육감이 뭘 좀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과로 이렇게 민주 시민교육 과정을 도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해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도입하고 지금 또 우리 서울교육감님이 도입하고 전국에 다 퍼져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뒤에 교과를 먼저 보고 앞에 시간이 나면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교과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 이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초등학년, 5, 6학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학생, 이건 고등학생 교과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교육청, 여기는 이제 서울교육청이니까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이 민주시민 교과의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 목표를 뭘로 잡고 있냐면 그 교과를 배우면 이런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공감과 연대, 포용과 배려의 감성을 지닌 시민. 그 다음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양 있는 시민,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 공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시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분야의 정치적 문해가 있는 시민, 심지어 정치적 문해라는 말도 정치를 너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시민,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요. 어떤 사회의 문제나 이 능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제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뭐죠?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라는 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게 뭐죠?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럼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정책을 지지할 거냐, 말을 거냐라는 게 판별이 되는 거죠. 내가 민주당이 아니라고 소득주도 성장 완전히 까먹게 버리고 또 민주당이라고 그걸 무지막지하게 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했더니 어떻고, 우리나라 이게 적합한 건가를 어때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을 판별해내고. 이런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가 나요.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과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관련시킬 능력이 있는가. 아까 그 문제를 두 개를 얘기하면 이제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지금 뭐 이렇게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솔루션이 적합한 건가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신뢰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정보의 다양한 정보들이 또 돌아다니는데 그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로 뭐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오지 않나요? 네. 저도 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거 받아보면. 좀 황당한 근거가 없는 메시지를 받으면. 지워버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저희 집에도 저희 언니가 75세신데 늘 하는 얘기야. 우리 형부랑 저한테 우리 남편하고 우리 집에 가끔씩 저녁을 먹는데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그러면 주로 카톡으로 뭐가 온 거 때문에 막 그걸 들이미면서 봐 처제 이거 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보 출처의 신뢰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 얘기나 듣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어떤 해결책을 다루거나 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이 능력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 싸움이 났어. 갈등이 첨예화돼 있어요. 제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계신데 13대 12로 됐어요. 13대 12로.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새로운 위원장님 엄청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위원장님이. 되는 대로 가? 술도 막 사줘? 그 문제를 해결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죠. 적어도 위원장이시라면. 어쨌든 나를 찍지 않은 12명은 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건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이거를 막 구청에 찾아가서 막 문 발로 쾅쾅 차면서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할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이거 금방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죠? 체계적으로 해결해 갈 거냐. 시나리오를 가지고 요게 안 되면 또 여기로 가고 뭐 누구를 동원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아. 근데 화합은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민주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핵 같은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좀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핵이 없으면 우리 당장 이거 불을 못 켠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평화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를 찍지 않는 12명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잘라버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나를 반대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은 되게 어려운 건데요. 내가 소속된 조직이나 안팎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지켜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 아니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 동장이 마음대로 해.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데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제지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능력,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촛불 혁명이 굉장히 크게 평가받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게 가르쳐지면 어떨까요? 우리는 못 배웠어요. 이런 거.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걸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면. 다 투사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성숙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 내용 볼까요? 이렇게 인권, 다양성, 아까 이제 다양한 문화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나와 다른 거, 공간과 연대,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시민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와 안전, 그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로 아까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민주 시민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요? 뭐 이제 듣고 나니까 뭘 좀 배우면 제대로 된 시민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배우시고 싶으세요? 헌법 가르치면 싫겠죠? 어떨까요? 헌법 클래스가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헌법을 공부하는 스터디들이.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헌법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어요. 헌법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중요한 시민생활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예요. 이대로 하기로. 그죠? 이 사인한 거예요. 우리가 투표라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배우셔야 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민주주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 공정, 준법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잖아. 우리 사회가 모두 다 좋아하는, 지지하는 가치들을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떤 가치들인가를 좀 제대로 따져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져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의회가 뭘 잘 안 해. 예를 들면 어떤 구에서 혹은 시에서 뭘 잘 안 해.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법을 만들 수 있나요? 법을 발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두드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열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도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현행 제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적인 쟁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 정립을 위한 교육, 생활 영역에서 많이 벌어져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소방서가 없는 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소방서가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해가지고 소방서를 구 단위에 설치하지 못한 구가 있어요. 몇 개 돼요. 이건 진짜 공론에 붙여야 돼. 그 구민들이.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엄청난 피해를 볼 때. 사실은 또 그렇게 해결되기도 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절한 부지에 하려고 그랬을 때 구민들이 너무나 반대해서 못하는. 옆에서 출동을 안 해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서울시 입장에서 출동해야죠. 그죠? 그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민이 권리도 있지만 뭐 어떤 게 있어요?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리하고 의무는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지킬 거 지켜야 돼. 내가 지킬 거 안 지키고 권리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의무 교육은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뭐가 당신이 의무다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시험에서 봐가지고 외웠죠? 국민의 4대 의무, 5대 의무 이런 거 배웠는데 권리가 뭔지는 아세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여기도 그럴 거라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강남 쪽이거든요. 근데 플랜카드가 붙였어요. 기초생활자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쪽에서도? 저는 그거 보고 야 진짜 행정이 많이 좋아졌다. 내가 예를 들면 막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내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까막눈이거나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가 생활수급자인데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설명회를 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은. 권리교육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역시 장애인 권리교육이 제일 크죠. 장애인 권리교육 부분이 제일 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권리와 의무가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보고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등 정치적 역량, 자질 함량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 시민 교육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민주 시민 교육을 할 때는 저도 지금 약간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절대로 주입식 교육하지 말라는 원칙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논쟁의 투명성, 또 수요자 지향성 이런 원칙들을 그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강제성의 금지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우리 무슨 얘기하면 틀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나랑 다른 얘기하면 당장 뭐라 그래? 저도 틀렸다는 말 썼네. 그죠? 너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좀 금지합니다. 그죠? 굉장히 좀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교사의 주장, 일방적인 주장 이런 거 다 피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능동적인 사고를 하게 해라.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여서 아까 그 보여준 민주시민교육 교과는 있잖아요. 우리 주입식 교육하는 교과하고 굉장히 다르게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도. 예. 그 다음에 논쟁성의 유지입니다. 이거는 상이한 입장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소개되고 대안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충분히 논쟁적 상황을 허락해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정리되도록 하는 이런 원칙들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인데요. 이 민주시민교육은 지적인 상태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해요. 액션 중심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경희대 같은 데서 민주시민교육을 교양교과로 운영하는 거 보면 바로 자기가 대안을 도출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쓰레기가 아주 함부로 버려져서 문제다. 그러면 애들이 쓰레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고 그 방안을 내고 해결 문제를 내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캠페인이 되든 뭐가 되든 행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교육들로 이어지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민교육은 이제까지 굉장히 좀 가난했다 한마디로. 이제 가난한 이유가 너무 입시에 매몰되어 있죠, 그죠? 입시에 매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좌우 대립 문제. 그래서 이런 정치 얘기 이런 거는 하도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이게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공무원 하던 친구하고 진짜 오랜만에 동기인데 만났어요. 근데 한마디로 저도 모르게 너 보수 꼴통이네. 제가 뭐 이렇게 같이 맥주를 하고 그러다가 진짜 완전히 무슨 요즘 사람 같이가 가는 거예요. 저랑 동년배인데. 너 진짜 보수 꼴통이네. 그랬더니 저보고는 너 같은 애가 국가관도 확실하지 않고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얼마나 책임질 일이 많고 국가가 뭐 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고 헤어질 때 제가 다시는 안 볼 것 같더라고. 저놈 인간하고 내가 다시는 안 봐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정치학자거든요.
같은 저는 이제 교육학자인데도 굉장히 좀 진보성이 있다면 그 친구는 정치학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우파적인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집안에서도 시끄럽지 않나요? 그죠? 집안에서도 이게 되게 심하고 이런 공통된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냥 각자 가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특수성 측면에서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 독재 정권 이런 것 때문에 이 민주 시민들이 의식화되는 거, 의식 있는 시민성 있는 그 시민으로 자라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은 이게 좀 다 틀어졌는데요. 중고등학교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처럼 중고등학교 때 대학 통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중추적인 세대잖아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금 자치분권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모습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가서 좀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이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행동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단위의 정치나 뭐 이런 거대 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문제도 민주적이어야 된다. 일상으로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 시민 교육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당부하는 것 중에 너무 재미없게 하지 마라. 재밌게 좀 해라. 게임도 넣고 그래가지고 좀 민주 시민성을 지루하지 않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당부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초중고 교과서는 이제 막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내용도 더 준비돼야 되고 지금 초판이라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좀 더 개발되고 특히 방법들은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